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후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향후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권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 이 자리에 모시고 야권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여권 중진이신 수석님과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최근의 흐름과 관련해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합니다.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수석님 관련된 영상 보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또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적폐로 명명하고 수사해야지 해야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평생을 검찰에 몸담아 왔던 수사 기술자지만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유죄 심증을 사회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피의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잊지도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적폐로 규정을 하고 수사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확신에 찬 정치보복 예고탄 그 자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발언 자체가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은 사실은 사형 선고 받고 또 바다에 수장될 뻔한 거고 납치에 감금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도요. 그야말로 이 당신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정치보복 없다 믿어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군사정권에 그렇게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부를 적폐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런 어떤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복을 확신에 차게 예고를 한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더욱이 어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라도 현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 내지는 적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다면 저거는 후보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아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네. 지금 이 자리에 또 국민의힘 쪽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쪽 입장을 좀 대신 전달해서 질문하는 형식을 좀 취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깡패 같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하던 얘기입니다. 야, 죄 없으면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나는 할 거야. 그 얘기가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 얘기 자체가 더 사실은 위험하고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라 이거예요. 지금 무엇이 적폐고 무엇이 범법이었는지 얘기하라는 거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검사 윤석열이 손댄 사건을 보면요. 부정, 부패, 권력형 비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거는 뭐 있지도 않지만 하나도 없고요. 원전과 같이 정책에 대해서 손을 대요. 그래서 법기술자가 그것을 어떻게든 기소를 시켜요. 지금 이제 재판 진행 중이지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와 그 수사는 권력형 비리나 뭐 부패나 이런 것은 있지도 않은 정부이기 때문에 원전 수사와 같은 그런 정책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법기술자적 잣대로 들이대서 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요. 정말 그러고도 정치보복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우 비열하고 또 비루하고 비수를 늘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거고요. 사적인 감정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규정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그게 뭐 주술에 의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감정으로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든 간에 국정을 그렇게 파탄시키겠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오전 중에 나온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일단 밝힌 입장문에 보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가겠다는지 대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릴 게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단 한 가지라도 적폐나 혹은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그것을 안 했다면 없어서 안 한 거냐, 있는데도 안 한 거냐,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검사로서의 과거사를 보면 적어도 검찰의 요직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이 조금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권력과의 이 일종의 이제 싸움으로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이라든가 또 이 장모 또 본인 처에 관한 문제 등은 사적인 관계들은 굉장히 관대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인사발령 받아서 검찰 총수까지 한 사람이면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답변을 못하면 아마 윤석열 후보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다음에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네, 소님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적폐 수사와 관련된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관련된 발언이 윤 후보 입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확신에 차게 보복을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정상적인 후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도 없는 분이고 나라나 국민에 대한 걱정도 없는 분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 인터뷰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자의적 생각만 가지고 이 인터뷰를 했다는 이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자질미달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오전 중에 나온 내용에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고 또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에서 또 A 검사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이 검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측근이나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요.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심지어는 김건희 씨하고 수백 차례 카톡을 예민한 시기에 주고받고 또 통화도 9번을 한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카톡을 하고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보여지지만은 그 뭐 언론사 기자하고 뭐 있으면은 한동훈한테 갖다 주라고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부인도 이 소위 말해서 유용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죠. 그 당사자인 한동훈 씨인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평가 시시비비를 떠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윤석열 이 후보에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저 양반이 집권을 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말 이 무서운 정권, 공포의 정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강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면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감히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윤흥한 검사장이나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측근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직에 등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거기는 내가 인사 안 해도 어차피 경쟁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요직을 맡을 거야. 그리고 독립운동처럼 한 사람이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중앙지검장 이쯤이 세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측근이니까 거기 경쟁력 있으니까 당연히 중앙지검장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검장은요, 검찰총장하고는 다르게 현직 검사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저 중앙지검장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건 정치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건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자질이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소위 측근 정치인 7명이 임명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죠. 근데 오히려 독립운동가처럼 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냥 놔둬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요직을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정치보복을 확신에 차게 예고를 한 것은 정말 이건 위험한 정권의 탄생을 예고한 말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 얘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상대 쪽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일단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 카톡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받아서 한동훈 검사장이 김건희 씨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하고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이게 그 여권 지지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네. 야권 지지층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수록 야권 지지층도 결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쪽 진영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봐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 득표율 내지는 지지율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반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전에 이 자체의 심각성을 놓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동안 여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100%가 모두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게 좀 지표로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되도록이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대선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권 후보에 대해서 발언을 한 상황에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지금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수치적으로 그렇게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오히려 그 지지층보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무당층이나 지지 후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 교체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저 이슈가 가속될수록 정권 교체를 선택한 사람들이 윤 후보 지지로 또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이 지표상의 그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 감정,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저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친문 진영, 이른바 친문 진영 결집 외에 또 보수 진영의 결집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정확하게 있죠. 예측하기가 예.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마침 또 여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좀 먼저 준비된 것 같은데 먼저 좀 띄워주시죠. 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의뢰를 했고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7일부터 8일에 이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느냐,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39.7%, 안철수 후보는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당선 후보 가능성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지금 올라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1%, 이재명 후보가 31.6%, 안철수 후보 10%, 심상정 후보 3%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조사 결과에 의해서 표본 오차는 같은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석님?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 갖고 이렇게 딱 특정해서 네. 확신에 차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추세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사상으로는 근소 열세인 것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추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 문제가 한 달 반 전만 해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네. 굉장히 앞섰는데 그게 역전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수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빙 열세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무래도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을 밝히지 못해 네. 사실 이게 관행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했으면 훨씬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은 아예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도 뭐 책임지겠다.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세요?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기록상 사과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수석님. 일단 김혜경 씨가 어제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야당 반응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했는데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동문서답식 해명이었다. 이런 게 전반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경 씨의 이제 그 사안, 네. 그 사안을 보면은요, 인정을 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나 생각이 도지사 부인이 또 단체장 부인이 왜 사적으로 그런 심부름을 하는 것을 적어도 이제 이 배모 씨에게는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A 모 씨라는 또 8급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국민 기대치가 왜 사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감사와 또 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먼저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면서 안 한 건 안 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요. 아무튼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그런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과를 드린 거고요. 감사나 수사 과정의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자리였고 또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미주알 고주알 또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적절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는 어제 그 김혜경 씨의 이런 사과문 내용이라든지 형식 자체가 이 정도면 적정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보통은요, 김건희 씨의 경우처럼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하거나요. 또 김건희 씨 지난번 사과를 보면 뭐 돋보이려고 했다. 네. 그리고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 앞에 사과하러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돋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 잘 봐달라. 네. 이거를 사과의 자리에서 한 거고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것일 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과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저기를 또 파고들어서 뭘 사과해야 되는지 뭐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하여튼 김건희 씨와 적어도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질이 다른 거죠. 네. 어제 김혜경 씨가 예정에 없이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수석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네.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후보에 대한 공격,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 이런 네. 것이 이제 막 격렬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금 저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뜸들이지 않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의 빈도수가 당연히 많죠. 근데 윤석열 후보나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그러질 않고요. 뭐 개사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난번에 그게 무슨 심파극 남편과의 심파극을 한 거지 그게 사과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냥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 쪽은 사과의 빈도수도 많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괄위원장님의 특별한 어떤 언질이나 또 요구가 있다고 보질 않고요. 아마 이쯤 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재명 후보 또 관련돼서 또 사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굳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발언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어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그 전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내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추미애 장관 기준에서 서운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이 이제 글로 간 것인데요. 또 빨리 수습을 하셨으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이 들킨 것. 네. 그러나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고 글을 내린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섭섭한 감정을 들켰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들키지 않게 잘 숨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추 장관님이 글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요. 네. 다시 또 유사한 뭐 일을 이렇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낙연 총괄위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칠 만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제하라고 자제령을 이제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다잡기가 돼서 또 내부에서 이제 저런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들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뭐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인 거고 이 선거 국면에서 원팀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개인적인 감정을 어찌할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국민이라는 바다에서 그것을 때로는 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머니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예 그냥 바닷물에 흘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 장관님 다운 그런 이제 이 글이 잠깐 올라왔다가 네. 들키고 내린 네, 알겠습니다. 들키고 내린이라는 표현으로 해주셨고요. 단일화 마지막 이 주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선을 좀 긋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 그런 거예요. 박영진 의원이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에서 하여튼 갈등 끝에 그만두시고 박영진 의원이 찾아가서 이 말씀을 나눈 게 또 기사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별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 차원의 또 후보 차원의 문제로 진전된 흔적이나 그런 시도된 흔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야권 분열을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좀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던데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까? 저는 그야말로 정치를 이 검찰의 법기술을 부리는 것처럼 정치를 그렇게 매우 심도 있고 오묘한 기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현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고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것을 민주당의 마음대로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분열책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먹히지는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이든 단일화로 큰 점수 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득표율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인위적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안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야권 분열 전략으로 네. 단일화 시도를 하면서 완주를 이렇게 기대하거나 추진하는 이런 정도로 정치가 그렇게 현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 있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인위적인 정치공학적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적을 거다 말씀이셨는데 또 반대로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살아있는 걸로 보질 않아요. 인위적인 거. 네. 옛날에는 정말로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단일화의 전제가 적어도 1, 2등 격차가 크거나 그래서 2, 3등이 하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공유해야 될 정치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뭐 이런 건데요. 지금은 안철수 후보와 1, 2등 후보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생물, 꿈틀거리는 그 생물이 지지율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옛날에 판단 기준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